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에 관련해서 지금껏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사용하면 안 될 이유,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해야 될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탈중앙화라는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무결성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이 사용자는 얘를 이용하고 있고 이 사용자는 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일에 한번 갱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유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500원을 보내야 되네 해서 500원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왼쪽 A 데이터베이스에만 갱신이 되고 B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갱신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도 뭐 여기서 500원을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내졌네,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안 보내진 줄 알고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전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냐면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블 페이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제3자를 만들어 놓고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제3자를 만들어 놓고 그 3자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중지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무결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이 동기화의 문제였거든요. 동기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여러 개 있었던 문제가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두고 하나만 진짜로 두면은 한 곳에 가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던 노릇이고 다 뭐 자기 가까운 데다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사용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기화라는 어떤 과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기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10일 뭐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던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중지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게 금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이제 은행이라는 제3자를 만들고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은행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용자들은 은행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500원 보내주세요. 500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을 통해서 다 하게 되고 은행이 이것을 갱신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결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센트럴라이즈 어떤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모든 사용자가 이제 동기화가 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성질들이 이제 투명성이 있을 것이고
뭐 무결성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하겠는데요. 아무튼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러한 장점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장치로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겠습니다. 자, 그럼 한계점이 무엇이냐? 블록체인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한계점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블록체인 자체는 여기서 성질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동기화를 통해서 어떤 무결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삭제 자체가 변조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냐면 100년 뒤에도 그러니까 뭐 100년 뒤에도 그 데이터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장치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적 장치가 나왔는데 그 블록체인 안에는 이제 또 조그만한 뭐 암호 관련한 뭐 이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삽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안전할 수 있는데 미래에도 안전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년 뒤에 이 1, 2, 3번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기술이 생겨버린다면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특징이 작용해서 100년 뒤에 모든 정보들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당장 한 15년 후만 얘기를 해봐도 뭐 10년? 15년 후만 얘기를 해봐도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퀀텀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데 그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암호들의 대부분이 부셔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도 ECC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ECC라는 것도 10년, 15년 후에는 깨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작용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댓글 남기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되게 프라이버시가 유지된다고 해봅시다. 왜냐면 어떤 이제 장치들을 삽입해서 댓글을 블록체인으로화해서 탈중앙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신뢰할 어떤 중앙화된 장치가 중앙화된 애가 없다는 것은 그런 힘을 가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댓글을 뭐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면은 카카오 회사에서는 그 정보를 알 수도 있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10년 뒤에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치인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완전히 보호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고 그 진짜 짧은 미래만 얘기하자면 퀀텀 컴퓨터가 나와서 이 블록체인을 뚫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10년 뒤에 다 공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정치인이 10년 뒤에 뭐 공개된다고 해서 나는 뭐 과거에 했던 일은 뭐 상관없어 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뭐 많은 연예인들이 뭐 학폭 이런 것들도 시달리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만 해도 이제 퀀텀 컴퓨팅이 오면은 우리 댓글 내용이나 개인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될 건데 지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까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을 사용하는데 다들 주의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제 민감한 정보를 들키지 않도록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구조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퍼블릭 레저, 블록체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블릭 레저와 프라이빗 레저가 있습니다. 퍼블릭 레저라고 하면은 잘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라던가 또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퍼블릭 레저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이 거래 내역,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수도니미티가 제공입니다. 어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익명성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가명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쓰는 것처럼 주소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실제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실세계 사람과는 연결되지 않은 어떤 값을 대신해서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익명 주소와 트랜잭션이 공개가 되는 형태이잖아요. 오픈 더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한 주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아까 트랜잭션이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어떤 주소가 뭐를 하는지가 쭈루루룩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뭐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다를 통해서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아빠도 뭐 하고 했네. 이걸 알게 되면 연결이 되겠죠. 이 어드레스는 우리 아빠. 근데 아빠가 요것만 하는 줄 알고 해서 요거를 찾아내서 발견했던 건데 근데 알고 보니 요것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하는 게 이만큼이 했던 것들이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사용량 분석, 지금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예를 들었지만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은 거래만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이제 행동이 아니라 거래 내역이 되겠죠. 거래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돈을 어디 보내고 실제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실세계랑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전적인 프라이버시가 깨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레저인 프라이빗 레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레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라이빗 레저의 대표적인 예인데 허가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허가 받은 사람만이 이제 운영진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드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실명제인데요. 누군가가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 주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세계와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이퍼레저에서는
실세계랑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위해가 가는 행동들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그런 제어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 네트워크의 그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그런 점을 이용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실명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다 감시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레저라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는 얘기인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은 그냥 다 까발리고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보존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존을 해줄 수 있냐? 이 외부로부터는 보존을 해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만이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네트워크 모두 프라이버시라는 게 보존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자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GDPR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EU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인데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EU끼리 뭐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들끼리 뭐 이렇게 자신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사들, EU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회사들, EU를 포함한 모든 회사들이 이 정책을 따라서 개인정보를 아주 잘 세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글로벌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 대상으로 이제 EU 시민이 한 명이 몇 명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 시민의 데이터의 처리 방법은 한국에서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EU 시민 요 GDPR 요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엄청난 강화죠.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은 이제 유행이 되고 이런 강화는 유행이 되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그럼 프라이버시가 왜 중요해? 블록체인이 지금은 돈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단순히 이제 가상화폐가 아닌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 속에 접목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생활에 접목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은 채 이제 모두 나오게 되면은 내 생활 자체가 오픈, 공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지켜지지 않겠죠. 따라서 블록체인의 그 탈중앙화 성질을 이용하면서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CCTV 협력입니다. CCTV끼리 협력을 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제안한 내용은 CCTV가 촬영한 영상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CTV A가 이런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고요. CCTV B는 이런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C는 또 이런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CCTV는 이 영상을 보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이 CCTV를 조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CCTV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 난 사실을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 다른 CCTV가 이 부분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CCTV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 지점에서 실제로 정말로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검증할 무결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실이 그 사실임을 검,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한다고 봐도 괜찮은데 이 세 개의 노드가 이 지점을 모니터링 한다고 봐도 괜찮은 건데 이걸 자동화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상 자체를 이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영상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람들은 그 자신이 그곳에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프라이버시랑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요. CCTV에서 이 부분을 찍은 그 영상을 분석하여서 그 분석한 결과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이라는 게 이제 CCTV A, B, C 세 군데서 모두 yes라고 하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그곳에는 실제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동화 시스템, 예를 들면 CCTV만을 가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면 이런 이 세 개의 CCTV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기회비용이죠. CCTV A가 O 판단을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그것들이 보존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폭행이 발생했다. 그럼 다 no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가 yes라고 한다. 그러면 노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재확인을 한다거나 자동으로 출동은 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CCTV를 3개만으로 했지만 우리나라의 CCTV가 공공 100만 대 그리고 민간 900만 대에서 총 1000만 대고 그 증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이제 여론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CCTV는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다양한 CCTV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제 CCTV만 사용했다고 치면 이제 개인의 CCTV, 민간 CCTV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블랙박스라던가 또는 뭐 나중에는 구글 글라스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구글 글라스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능형으로 이런 정보만을 담는다면은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CCTV 하나로만 찍혔을 때는 그 CCTV가 고장났나 혹은 잘못된 오작동을 했나 혹은 해킹당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없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이런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이 신뢰성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CCTV의 효능을 검증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출동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그 출동 비용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스칼라빌리티라고 하면은 확장성인데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영상을 만약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점점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영상 자체가 올라오고 그 영상을 검증하기 위한 해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도 갖고 있어야 되고 해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데이터들을 복제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뭐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그렇게 저장한다는 것은 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된 데이터들만을 사용해서 저는 이 확장성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생각을 했는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영상을 직접 올리게 되면은 그 영상에 찍히는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만을 저장해서 사람이 누가 있고 뭐 그런 정보들은 다 숨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돼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논문 심사 시스템인데요. 논문 심사 시스템에서 먼저 이거는 논문이고 이거는 심사입니다. 심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논문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은 이제 논문을 쓴 사람은 다시 심사에 맞춰서 새롭게 리비전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요거 뒷장이 되겠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반복되면은 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수정이 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있어? 네. 그 심사 과정이 불공정한 이유가 논문을 너무 쉽게 심사하고 대충 심사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자신의 경쟁자라고 해서 진짜 꼬투리 다 잡으면서 심사할 수도 있고 자신 아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적당히 하고 넘기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거는 논문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심사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논문도 수정을 대충 해가지고 그냥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보일 행동은 아닙니다. 좀 더 이제 학계에 뭔가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심사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수정도 열심히 해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하고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먼저 논문 심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외부 저장, 제가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이 내용들이 전부 외부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논문이 게재되고 난 뒤 공개됩니다. 그럼 모든 사용자들은 그 논문과 논문의 심사와 그리고 수정과 수정에 따른 심사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충 심사하거나 대충 수정한 것들이 그리고 또 과하게 심사하거나 한 것들이 모두 까발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구자의 뭔가 명예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긍정적인